한 여자가 집으로 날아온 소포 속 앨범을 보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음악을 재생시키고 흘러나오는 운율을 들으며 지난 날들을 떠올리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4살 때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되었는데 원래 태어난 곳은 프랑스였다고 해요. 저희 집은 형제만 해도 총 5이었는데 그중 저를 포함한 3명이 입양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 농장을 운영하시며 꽤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뜻이 잘 맞으셔서 각국의 아이들의 입양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친자식이 아니라 느끼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는 그나마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지금은 미국에서 한인 비율도 높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유럽 태생인 저는 괜찮았지만 한국인인 여동생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짓궂은 아이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여동생을 놀렸어요. 여동생은 평소에는 순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지만 그럴 때마다 의외의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은 냄새나, 우리 부모님은 미국 태생이지만 너네 부모님은 이민자지 하면서 똑같이 응수했고요. 초등학생 때에는 반 아이들과 싸움을 일으켜 자주 교장실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알더라도 분단 국가라는 점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죠. 아시아 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제 여동생이 더 모진 인종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인 친구들도 제 여동생을 전혀 감싸주지 않았죠. 같은 아시아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인종차별을 방관하는 아시아계 친구들에게 제 여동생은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제 여동생을 불러 앉혀놓고 릴리, 왜 그랬니? 라며 이유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여동생 릴리는 친구들이 저에게 인종차별을 해서요. 죄송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여동생인 릴리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행동은 거칠었지만 마음이 약했던 릴리는 매번 부모님 품에 안겨서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저도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꼭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제 방에서 릴리와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릴리와 함께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한국 밴드 중 하나인 산울림 노래였어요. 다른 노래도 많았지만 특히 저와 릴리가 좋아했던 건 내일 또 내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둘 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수룩하게 따라만 불렀던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신나는 듯한 멜로디이지만 어쩐지 슬프게만 들리는 게 꼭 저와 여동생처럼 느껴지기만 했죠. 오빠 중 한 명도 입양아이기는 했지만 미국 내에서 입양되었던 거라 저희처럼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내일 또 내일 노래는 릴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보육원에 갔던 날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노래라고 했습니다. 릴리의 부모가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길 때 산울림의 노래가 담겨있는 테이프와 각종 물품들을 함께 넣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희 부모님께서도 릴리의 물건들을 함께 건네받았습니다. 저희는 나이가 들고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져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산울림의 노래들을 듣고 또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쩐지 노래를 들으면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거든요. 저희 오빠들은 대학에 가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농장 일을 돕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자라는 동안 텍사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가보고 싶어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나름대로 명문이라 불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양부모님들의 자랑이 되어드렸고 몇 년 후에는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비행기로 가도 꼬박 5시간이 걸리는 먼 곳이었지만 양부모님은 제 뜻에 따라 주셨어요. 학비 부담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제 몫으로 마련해 두신 학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까지 보태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뉴욕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방을 구해 룸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은 마치 기숙사처럼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학교의 공식적인 기숙사는 아니었지만 대학 자체가 번화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서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새를 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보통 한 방에는 2~3명의 룸메이트가 모여 사는 구조였습니다.
다들 학교를 다니면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친구들이었죠. 잘 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 인종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고 그 외 다양한 유럽 국가나 아시아권의 친구들도 더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은 없다는 게 내심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 릴리의 고향 소식을 듣고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온 친구들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은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지만 아시아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있어 보였고, 특히 중국인들은 다른 인종과의 유대를 크게 원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인 친구들은 친절하고 착한 것 같기는 한데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권 사람들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확실히 저희 무리에서도 겉도는 듯한 느낌, 선을 지키지 않으면 예민하게 구는 듯해서 다들 피곤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게 대만,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었고요. 그 외에는 저처럼 인종은 달라도 미국에서 살고 있거나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미국에서도 큰 명절을 맞이하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다 다시 함께 살고 있는 숙소로 모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신입생 1년을 보내고 그 후년에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반갑게도 후배 중 한 명이 한국인이더군요.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저도 그 한국인 후배가 반가워 내 여동생도 한국인이거든 인천에서 왔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에서 살았어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후배는 나는 서울, 인천도 서울에서 가까워 하며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수지는 성격도 좋고 쾌활해서 금방 저희 무리와 어울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일본인, 중국인과 비슷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는데요. 한국인인 수지는 제 동생 릴리처럼 정의감 넘치고 항상 쾌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나 하는 흥미로움도 가지고 있었죠. 일방적인 저희 관심이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온 수지라는 후배도 제 여동생에 대한 수다를 곧잘 받아줬어요. 대학에 오면서부터 여동생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에 수지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지라는 후배와 제 여동생의 외모도 그때 당시 제 눈에는 비슷해 보였거든요. 까만 머리카락에 칠흑 같은 눈, 크지만 또 가로로 길기까지 한 눈이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날부터 저는 수지에게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엇이 유행하고 있고 어떤 그룹이 한국의 아이돌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모두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여동생인 릴리에게 빠짐없이 전해주었고 릴리 역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같은 학교 후배인 수지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며 저 역시 뉴욕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수지를 통해 2019년도 코첼라에 블랙핑크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텍사스 시골에서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향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는데요. 마침 코첼라에 관심이 있었던 한국인 후배인 수지도 저와 여동생의 일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한국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빠르게 친해졌어요. 함께 블랙핑크의 공연을 볼 때에는 제가 아닌 둘이 자매인 것처럼 가슴 벅차하는 모습을 보고 어쩐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꿈같던 코첼라 공연을 며칠 즐기고 난 후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마지막 학기에 졸업을 준비하던 저는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회사이고요. 외국 OTT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대학을 나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에 입사한 후 2022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곳에 지사가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제 고향인 프랑스보다 한국에 먼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거의 없었는데 심지어 여동생 릴리가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지원을 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행히 HR, 그러니까 인사팀과 상담을 나눌 때 제 여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꼭 한국에 가보고 싶고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크다고요. 그런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결국에는 제가 한국으로의 파견인으로 결정되었는데요. 파견이 결정되고 난 후에 한국에서 지낼 곳과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에는 대학 후배였던 수지도 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살아보고 싶다고 하니 게스트하우스를 추천해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한옥집이었는데 저처럼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용 숙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남편, 아들분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계셨고요. 옆 건물 별채에서 세 가족이 함께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내는 동안 새로운 한국에서의 적응에 한국 지사에서의 프로젝트 때문에 한 몇 개월은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 와중에 한국어도 함께 배워야 했고 시장 조사까지 해야 했거든요. 간간히 수지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듣고 즐기긴 했지만 제대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먼 타국에 와서 홀로 지낸다는 게 또 다른 외로움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묵고 있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느 날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요. 가볍게 마당에서 모여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어울려 노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를 사귀면 좋을 것 같아 참석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기타를 가지고 등장했는데요. 그때 한국의 7, 80년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어를 막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라 모두 다 어떤 가사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곡 기타를 연주하며 부르다 산울림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곡이었는지는 몰랐지만 어렸을 때 릴리와 들었던 노래 중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듣는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으로 음을 따라 흥얼거리며 노래에 집중했는데요. 그 후로 밥도 먹었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각자 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남은 뒷정리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분이 하셨는데 저도 남아있다가 정리를 도와주면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산울림 노래가 무슨 곡이에요? 하고요. 주인집 아들분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라는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한국인 입양아라 자주 들어 알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정리하던 걸 내려놓고 앉아서 밤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입양아이고 한국인 동생도 입양되어 자랐다는 걸 듣고 굉장히 놀라하는 기색이었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서로 통성명도 하고 자연스럽게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 이름은 박진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지금의 아버지는 친아버지이지만 어머니는 뒤늦게 재혼하셔서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저처럼 입양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의외의 공통사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도 작곡 일을 하고 있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저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비슷했는데요. 그날 밤은 서로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공유하느라 정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지 외에 처음으로 만든 한국인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 기쁘기도 했고요. 진우 씨와 충분히 친해진 후에는 여기로 제 여동생을 초대하고 싶어요. 혹시 제 동생이 오면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진우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저는 막 대학에 입학하여 바쁘게 지내고 있었던 동생이 방학을 맞이하면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고향이지만 처음으로 와보는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았는데요. 막상 한국에 도착해 저와 만나 게스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바깥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동생도 K-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어느 정도 일상 소통 정도는 할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여 제 방에 릴리의 짐만 간단히 풀어놓고 서울 주변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1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경복궁이나 청계천, 롯데월드 등 다양한 곳들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광장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들도 먹어보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타면서 마음껏 한국을 즐겨보았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돌아다니다 하루 정도는 휴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동생인 릴리와 함께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진우 씨가 다가와 블루투스 연결이 된 스피커로 산울림 노래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릴리와 저도 익숙한 노래고 이제는 서투르긴 하지만 한국어를 따라할 수 있게 되어 가사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진우 씨는 미리 준비해둔 산울림의 앨범 몇 가지를 릴리에게 선물했어요. 들어보니 당시 산울림의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이 모두 사재기하여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작곡을 하다 보니 주변 도움을 받아 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릴리는 그걸 받고 이리저리 만져보고 뜯어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희가 왁자지껄 떠들고 있으니 주방에서 저희 점심을 준비해주고 있으시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오래된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릴리는 제가 미국으로 입양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주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당황해 하시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우 씨가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점심이 다 차려졌다고 저희에게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어딜 가셨는지 사라지셨어요. 보통 때라면 게스트하우스에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는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 진우 씨가 저에게 다가와 요 앞 카페에서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마침 릴리도 며칠간의 고된 관광 때문에 푹 쉬고 싶다고 하는 터라 진우 씨가 말한 카페로 나갔는데 아주머니가 함께 계셨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난히 아주머니 안색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냐 제가 혹시 뭘 하고 물어봤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시던 아주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저와 진우 씨가 당황해하며 한참을 달래드리고 나서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25년 전 젖도 떼지 못한 채 입양 보냈던 아이가 제 여동생 릴리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여쭤보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 당시 결혼을 약속하였던 일본 남자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걸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혼자 아이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주머니의 가족분들이 일본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 그 남자였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심지어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인들의 불륜 문화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서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실수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책임을 지라고 하냐고 했다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절망했고 집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미혼모는 물론 일본인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집안에서도 내쳐지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그러니까 제 여동생을 낳으셨다는데요. 하지만 아비도 없이 미혼모로 홀로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본다는 게 녹록지 않아 입양을 보내게 되셨다고 하네요. 시설에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 잠시 들렀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함께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그때 당시 제일 좋아하던 산울림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 테이프 안에 무슨 노래가 들어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목을 다 기억지 못해 더듬더듬 검색해보니 정말 제가 듣고 자랐던 노래가 맞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수많은 우연이 만들어져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 여동생의 친엄마까지 만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 운명이었다 해도 이걸 어떻게 릴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 이 사실에 대해 릴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릴리는 울거나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멋쩍게 굴기만 했어요. 그동안 막연하게 나도 한국이라는 고향이 있고 그곳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릴리는 저와 양부모님도 모르게 자신이 입양된 보육기관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상태라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릴리는 친엄마를 앞에 놓고 다시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아주머니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후로 진우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릴리를 보고 난 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해 굉장히 괴로워 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엄마라고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끙끙 앓으시다가 그대로 릴리가 떠나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었던 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아주머니와 진우 씨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저희 본가가 있는 텍사스 집 주소를 알려줄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릴리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요. 뭔가 했더니 이번에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울림의 재발매 앨범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앨범 예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진우 씨가 미리 앨범을 구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걸 바로 릴리가 있는 텍사스로 보내주고 싶다고 하였고 아주머니와 진우 씨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텍사스로 도착했습니다. 그걸 받은 릴리의 표정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마음 여린 릴리는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며칠 연락이 없더니 곧 저에게 조만간 한국으로 갈게 라는 연락을 남겼거든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도 아주머니의 청춘과 릴리의 서름을 담은 산울림 노래가 재발매된 것도 너무나 운명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살다 보면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필연이라는 일이 있나 봅니다. 저희 양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릴리가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릴리가 한국에 오면 그토록 사무치게 보고 싶어 했던 아주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제 동생 릴리가 이제는 아픔 없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루이즈와 릴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코끝이 찡해지는데요. 한국에 40여 년 전의 음악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데 끊어졌던 인연이 하나의 노래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게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